네, 안녕하세요. 강혜승입니다. 네. 브로셔에 고용노동부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금 현재는 취업지원부를 맡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직업영역개발부에서 3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그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바로 고용노동부 부스에 가시면 좀 더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지 싶습니다. 저도 역시나 생애주기별 고용정책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책들이 궁금해서 아까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단에 들어와서 다행히 되게 행운이죠. 10년사도 해보고 20년사를 직접 제작을 했던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시작된 고용 정책들이 10년, 20년, 그다음에 지금 내년이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변화해 왔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 이유로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라는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면서 지금 현재를 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고용정책의 프레임 정도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용정책은 전체적인 그림을 아우르는 어떤 배경이에요. 직접적인 국민 한 개인은 이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에 달려서 다르죠. 그래서 옵셔널하다라는 거를 좀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공단 전체적으로 그래도 공단 한번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인식 개선 교육일까,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좀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살짝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입 단계에선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진입 이후에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런 설립 목적을 가집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시작된 게 1990년이고 그때와 함께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취업, 그다음에 훈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정도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고용의 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업주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 미행은 어떻게 이행 지원을 하느냐, 또 그 고용 정보에 대한 것들, 국가 승인 통계가 통계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단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가 세 가지에다가 최근에 구인구직 동향까지 4가지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비롯해서 연구 개발 자료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분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거, 인식 개선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들은 이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공단의 전체적인 총망라된 사업 중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왔다, 그러니까 에디팅의 산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료들은 사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안료 시스템을 보시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실적까지도 함께 조망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다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이런 내용들을 는 것보다는 그냥 내용을 한번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남았나라는 게 제가 제일 궁금한 내용이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개선이 90년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던 분들은 일테면 소아마비 장애인 분들이셨고, 그다음 산업 현장에서 절단이라든지 아니면 뇌병변,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구직 자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그 양상이 달라졌고, 제가 초기 때 이제 신입사원 때 맞았던 그런 구직자분들은 다 장년이 되시고 이미 노년이 되셨습니다. 지금 새로 현장에서 만나보는 분들의 대부분 반수 이상 체감하고 있는 분들은 발달장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뭐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 뭐 일본 같이 우리보다 초고령화 사회가 조금 더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치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근데 이 치매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렇지만 사회에서 아주 소프트하게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쪽으로도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지금 발달장애인 분들이 대기업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5년, 6년이 진입이 됐습니다. 제가 만난 이제 다른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회사에 일하러 갈 때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의 이제 아주 꿉꿉했던 기억들은 다 정리를 하고 아침에 다시 새 기분으로 출근을 하죠. 근데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온답니다. 회사에 엄마한테 혼났던 거, 친구랑 싸웠던 거, 그다음에 밤새 게임에서 좋은 스코어가 나지 않았던 모든 기분을 가지고 출근을 하더래요. 그런 식의 아예 장애를 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죠.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우리 기업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쓰는 다른 비장애인 직원들이 발달 장애를 이제 주목하고 그런 사례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어떤 그 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공단이 2018년 지난해 5월 30일부터 이제 법이 개정된 것과 아울러서 직장 내에서 장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공단 홈페이지에 가장 메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되는 강사가 작년에 한 1,000명이 조금 넘었고요. 올해도 1,000명 이상을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만 한 30% 정도가 장애인 당사자, 그 중에 일부가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 유튜브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라고 치면 하트하트 재단의 연주가들이 좀 일부 나오긴 합니다. 그분들이 최근에 공단에서 직장 내 인식 개선 강사 자격을 또 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학교로 찾아가서 연주를 하고 우리의 장애는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하던 내용들이 이제 사업체로 또 정부로 무대가 좀 바뀌고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은 어떤 힌트를 드릴 수 있을까? 약간의 고용 정책과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일을 찾자면 내가 인볼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장애를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더 특별하게 경험했다. 아니면 다른 이제 자기 표현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 개방이 힘들거나 자기 변호가 부족한 부분들을 장애를 좀 아는 우리들이 가서 현장에서 변호를 하거나 대변을 하거나 상황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것들로 이 인식 개선 교육과 나와의 어떤 관계들을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고요. 이 내용들은 그 클릭해서 보시면 온라인 강의가 한 10에서 19차 정도 시작이 되고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사이버 연수원의 강사 양성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 그다음에 관련자 과정, 종사자 과정 여러 가지 이제 층위가 조금 나눠져 있긴 한데요. 가장 처음 강사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한 7일 정도의 과정으로 준비를 시켜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하면 시험을 조금 보시고 발표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 사업체에서 전국구로 활동하실 수 있는지 지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컨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백 분의 이제 그 발표 과정에서 참여를 한 결과 그 어느 분들도 똑같은 발표는 없더라는 거죠. 예. 모든 직장은 1년에 한 번 이상의 직장 내 인식 개선 과정을 들어야 되고 일부는 사이버로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달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직접 만나서 전달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 개선 교육 과정의 내용들은 사실 법이나 또 장애 이해나 그다음에 사업주가 알아야 될 제도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직업능력개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원 또 맞춤훈련센터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에 6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네. 이런 서비스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양성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도 사실 30년 전에 그 양상과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를테면 한복
제작과라는 한복과가 있었는데 한복과들이 의상 디자인을 거쳐서 이제 의상 캐드 정도로 이제 좀 옮겨가는 과정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거고요. 그래서 선반이나 밀림 과정들도 이제는 메카트로닉스라는 이제 기계어를 주입하고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직업적 적성이라든지 관심 분야, 그다음에 소양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양성을 위한 일단의 어떤 그 입학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기능 국가죠. 엄청나게 이제 기능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것처럼 장애인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늘 종합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까 양성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이거는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어프했던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맞춤 훈련이라는 이슈 아래 한 10년 전부터는 일테면 가장 많은 이렇게 큰 규모로 기억이 나는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이 너무 낮으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장애인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 장애인 고용에 증진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은 이후에 노력을 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터 업무에 이 정도 기능이 되시는 분들을 배치를 시키고 싶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보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맞춰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들이 맞춤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모든 기업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스펙,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필요하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체가 요구하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인력을 양성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맞춤 훈련이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발달 장애인도 맞춤 훈련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진행을 해봤더니 역시나 기능의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보여주는 쪽이죠. 네, 앞에서의 이 맞춤 훈련은 한 기업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 활동 아니면 실습을 도와드리면서 그 직무를 확실히 이제 익혀가지고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일단 분위기부터가 학습인 거예요. 환경이 이제 사업체 마트가 다르고 편의점이 다릅니다. 그 두 가지의 뉘앙스를 알 수 있고요. 극장이 다르고 그냥 공연장이 다르죠. 그런 내용들이 일단 전체적인 물리적 분위기 그다음에 정서적 분위기부터 익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지금 현재 7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있는데 이쪽에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공기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유튜브 영상 한번 공단을 찾아오시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7곳에 이제 훈련 홍보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보도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뭐 CU 체험관 같으면 과자류인지 음료류인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빼내고 다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훈련이 되고요. 네, 뭐 이제 식음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정말 초기에는 주방이라는 접객 파트에서 조금 벗어난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일단은 접객 파트에서 어떠한 매너와 어떠한 태도로 일을 수행해야 나가는지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병원 체험관 비슷하게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비슷하게 하스피탈리티 하는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은행, 사무공간들 같이 체험할 수 있고요. 이런 체험관들은 7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별로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 취업 지원 서비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 지원 서비스가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연역이 깁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1990년도에 그러니까 전면 이제 제정된 이후로 전면 개정을 통해서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조금 많은 그런 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괴를 같이 하는 장애인복지법이라던가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아까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던가 이런 내용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보면은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이 98년도부터 지금 5차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한 30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 1차 계획 때는 이랬는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2차 계획 때의 핵심적인 사안들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어떤 유의미성이 규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요. 그렇지만 지금 5차 계획에는 분명히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발달장애는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정책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그 한 10대의 70% 정도가 발달장애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아마 10%의 인구가 장애인구 중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0대의 70%가 발달장애인이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30대의 70%가 발달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대, 20대는요?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선진국 연수를 가보면 이미 노르웨이라든지 북유럽에서는 정신적 부분만 장애인으로 치지, 일단은 소아마비라든가 신체적 부분의 장애들은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이미 장애가 아닌 사회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까 이제 계속 평생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장애라고 이제 개념을 짓고 계속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아마 앞으로의 지향점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달장애, 정신적 부분의 장애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은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구직장애인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머니들 대부분, 제가 충남에서도 한번 이런 토론회를 해봤었는데 기대 이상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던 거예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왜일까요? 오히려 발달장애이지 않은 분들이 고용률이 낮았던 거예요. 저희 공단 내부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유인즉슨 너무 간단한 게, 일단은 공단이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고용이라는 영역이 경쟁 고용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의무 고용 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고용의 의무를 가지는 곳들이 저희 기업 고객 내지는 정부 고객이다 보니 이제 그 내용에 진입될 수 있는 분들을 구직 단계부터 일단 약간 어떤 걸르는 망이 있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경쟁 고용의 언저리에서 약간의 정책적인 서비스만 더해지면 진입이 가능하신 분들이 공단의 서비스를 이제 소비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라든지 부모님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고용 정책들이 좀 서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는 솔직히 제가 인정 안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뭐 15,000명, 2만 명을 연간 이제 취업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20대의 많은 부분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렇지만 이제 직업적 기능 분류를 의하면 전체적으로 100으로 본다면 한 75 이상 정도의 이제 직업적 기능들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웠고요. 네. 그런 분들은 다 옵셔널하게 이런 전체적인 줄기를 가집니다. 서비스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진행되는 이유들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더라 계속 이제 첨가가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렇진 않아서 그냥 상담하고 맞는 기업 찾아서 한번 알선 받고, 그게 아주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사회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하고 새로운 방법을 학습해서 들어가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지원 고용이라든지 인턴제 같은 조금은 인텐시브한 고용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애 학생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에는 저희는 20세 이상만 구직 자원으로 유입이 됐던 반면에 이제는 학령기 이제 고등학교부터 공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주 그 사회 진입 단계를 유연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까지도 고민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불과 5, 6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2010년부터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장애인 파트를 초기에는 위탁을 받아서 공단이 진행을 하다가 2017년부터 공단이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간 한 8천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아마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기존의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이제 실업 부조와 함께 조금은 약간 잦아드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좀 많이 알려져서인지 되게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재부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하는 만큼, 서비스에 참여하는 만큼 또 서비스의 책임 범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그 훈련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3단계 취업하고 나서도 이제 성공수당이라는 정책적인 조금 편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고, 약간은 촘촘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교육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장애학생 취업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한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일부 이제 직업적인 진로를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 먼저 진행을 합니다. 약간 욕심을 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3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직 학생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시각장애를 가진 분, 뭐 지체장애, 뇌병변, 발달장애 여러분 학생들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면서 먼저 집어넣으시려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경쟁 상태에 와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연간 한 2,500명 정도밖에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8,000명 정도가 사회에 진입하는 졸업생이다라고 할 때는 약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그 정책적 커버리지가 굉장히 약한 편은 맞습니다. 그 8,000명이 다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이 직업적 스크리닝을 거치시면 조금은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면서 좀 인력적이나 이제 자원적인 한계들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직업 능력 1, 2, 3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차곡차곡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현장 실습은 발달장애 훈련센터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례들은 이미 고2부터 어떤 현장에 가서 굉장히 잘 융화가 돼서 바로 근로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조금 경험을 한 다음에 가장 최선의 결론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고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막연하게 기업체에서는 이분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반하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라는 막연한 어떤 그 원트들이 그러니까 니즈가 모이는 거죠. 3주 동안 봅니다. 서로 이제 이거부터 기간은 더 길어지긴 했는데요. 장애인으로서는 3주 내지는 7주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던 일이 이거였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것부터 훈련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세밀한 직무들이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이 부분은 면접 때는 너무 훌륭했는데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면접 때는 굉장히 희미했는데 오히려 직무 환경에 놓이고 보니 안정을 찾아서 직무 능력들이 더 높아지고 완성도를 보이더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편익이 굉장히 높은 제도 중에 하나고요. 이 직무 지도가 옆에서 현장에서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복지관이라던가 잘 아시는 직무지도원 분들이 와서 그런 어떤 흔들리는 순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끔은 그래요. 과도한 이 서비스가 들어갈 때 안 좋은 점도 가끔은 있습니다. 즉 직무지도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세팅은 직무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직무지도원과 싸우는 훈련생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민간 위탁은 똑같은 서비스입니다만 공단은 전체 권역별로 6개 지역본부, 그다음에 14개 지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원거리에 계시는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기업들부터 복지관, 장애인중앙복지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공단이랑 같이 궤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의 급부들이 있죠. 안 해도 되는 업무들 해주시니까 약간의 수당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고용은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까지는 굉장히 문제 없이 진입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인턴제는 그럼 뭐냐? 약간의 이제 경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중증 장애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장애 유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진입을 하는 도와준 조금 더 광폭의 지원책, 그래서 한 6개월 그러니까 장애 고용보험 가입,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석 달 내지는 한 6달 동안 직접 그 일을 해보는데 거의 월급 개념으로 저희가 인턴 지원금을 드리고요. 인턴을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성공금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전환 지원금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드립니다만, 기업에서 이거를 과연 좋아할까?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업은 생각보다는 계약이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훈련생 신분에서는 이제 상해보험이라든지 공단의 정책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고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애인 고용 1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제도를 선호하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지원 고용이라는 제도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더라가 저희의 경험적인 내용일 수 있고요.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쪽에 조금 더 보호를 받는 측이 장기간의 고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올해 저희가 첫 걸음마 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한번 나는 일을 해봤는데 내 친구들은 일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동료들,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부럽기만 해서 끝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좀 같이, 그럼 너도 같이 나랑 같이 직업 상담 받아볼래? 훈련 받아볼래? 라고 해서 동료 지원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전부 장애, 발달 장애만 커버한다고는 할 수 없고 중증 장애인 중심이고 한 50% 정도가 발달 장애인 부모의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부랴부랴 동료 지원 막 학습서도 만들고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슈퍼바이저들을 어떻게 양성돼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열심히 양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진입책이다라고까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진입 이후의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는 이제 올해 연구 중에 하나가 중증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 아마 연말 정도가 되시면 공단의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될 텐데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직자가 많고 직무가 적어요. 그러면 경쟁 상황에서 누구든 조금의 우위의 어떤 차별점을 가진 분들이 진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어떠냐? 구직 자원보다 구인 직무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면 최적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가 그러니까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일단 얼마나 많은 투입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진입까지 이루어졌는데 유지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두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발달 장애인 쪽은 보조공학을 이용하는 게 좀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 작업장 같은 경우는 높낮이 의자, 이제 척추 건강을 보호하는 높낮이 의자, 그다음에 만약에 물건을 하역하거나 선적한다면 대차 같은 경우를 물건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고, 카페 같은 경우를 한다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의사 보조하는 포스 기기 정도가 조금 고가의 물품이고요. 그런 일부 내용들이 보조공학 기기가 또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작년부터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중증장애, 시각장애인은 어떤 보행이라든지 서비스 보조,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무는 직접 하시고요. 부수적인 직무들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출퇴근 보조,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이 근로자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 인력들이 거의 한 3-4배의 예산도 늘었고 목표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말 열심히 근로지원인 분들을 양성하고 모집해서 이제 현장에 파견을 해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한 200명 정도, 굉장히 지금 쪼이는 사업 실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인식 개선 강사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지원도 현장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역할해 주실 수가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장애를 잘 아는 상황이면은 이 내용 사실 지금 발달 장애인분들 많은 부분 기간제 아니면 시간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의사소통, 고객응대, 직무 적응 등 지원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으로 한 10차시 정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3일 정도를 받으시면 근로지원 자격을 보유하실 수가 있겠고, 그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뭐 서울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인근의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지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 역시도 비슷합니다. 아까 지원 고용은 훈련 기간에 도와주는 직무지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무지도원을 고용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두세 달 아니면 최장 1년까지도 보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냥 기존에 이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경험하고 계셨던 스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작업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시면 1인당 한 14만 원 정도의 편익이 있어요. 네, 5명까지 지도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3년 동안 이 내용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함께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을 가지고 고용 관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방법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직업 영역 개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3가지 타입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해서 일반적인 구인 시장에는 딱 인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 네, 관심 분야가 너무 특정해요. 네, 그러면 아이 컨택이 안 되는데 바리스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라던가 굉장히 어떤 정확한 계산력을 필요로 하고 컴퓨터에만 관심이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일자리는 공장이라든지 서빙 아니면 세탁 아니면 식당 보조 아니면 학교 일자리 같은 일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무들이죠. 그럴 때 찾아보는 것들이 A타입의 직무들입니다. 나중에 조금 나오고요. B타입은 장애인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모기업 하나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거의 10년 정도 증명이 된 내용에 의하면 세탁업이라던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투자 대비 비용을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세탁 쪽인데요. 그거 외에 우리는 한 20명, 30명의 대량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분야의 고용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니즈를 가지신 분들하고 B타입을 고민합니다. 그러면 A타입, B타입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그 내용들 나중에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가 됐다는 얘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특화된 직업적 장점이랑 직무랑 연결했을 때는 사실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장애인 직무야 라고 하겠지만요. 얘기를 들어서 다른 시각장애 쪽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일제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에 안마사가 어떤 그 시각장애를 가지시면 안마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안마사는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이제 나라를 건너서 나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면 오히려 중국에서는 안마 자격을 가진 게 의사 자격의 수준 주네요. 네, 그다음 미국에서의 전맹 장애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살까? 그 스웨덴은, 노르웨이는 이제 시각장애인 단체 여러분들께 들은 말씀들인데, 이제 이 나라에서는 전맹 장애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삽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들으신 분들이 반문하시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받아서 서로 놀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된 대학교 4학년 그 전맹장애 학생 하나는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전맹 시각장애인이 일하고 있다는 기업들을 방문을 했대요.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득 품고 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정말 유수의 기업들에 방문을 해서 그 기업의 담당자랑 만났는데, 그분들이 나온 분들이 우연히도 였을까요? 한국 분들이시더래요.
네, 안마사가 하기 싫으신 분들, 네, 다 미국에 가 계셨나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허용 범위가 넓거나 이제 한 조금 개인적인 도전도 좀 컸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오히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들을 일개 어떤 다른 지역에서 부모회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아, 이건 서울에서 했던 일이래. 이거는 뭐 의정부에서 했던 일이래. 근데 통영에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에서도 하고 싶고 아니면은 익산에서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일단은 공동 개발되어 있는 직무들을 그 지역에 한번 인베이딩 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어떤 공모를 받고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더 새로운 거 해볼래. 우리 지역은 이런 산업이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직무를 한번 도전해 보겠어라고 하는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타입, 협력적인 타입이죠. 그래서 ABC 타입으로 직업 영역 개발을 조금은 더 나아가 보는 거죠. 원래의 의도들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약간은 오지마 하는 직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 2006년 이후로는 다 없어진, 차별금지법 이후로는 사실 굉장히 다 철폐가 됐지만, 예전에는 의사 안 해도 돼, 선생님 안 해도 돼, 군인 안 해도 돼. 예. 근데 지금은 다 달라. 일부만 남아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정부 쪽 중에서 국방부를 여러 번 갔습니다. 장애인 단체 쪽에 국방부라는 편말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군무원들을 많이 모시고자 합니다 하고 설명회를 가면 굉장히 반향이 커요. 우리는 군대도 안 갔는데 왜 군무원을 하라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세요? 군대가 소집 명령에서도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군대에서 나를 필요로 하다니 그건 너무 어색한 일이야 라고 이제 정서적으로 차별이 또 이렇게 탁 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필요로 합니다. 군무원에서 예전만큼 군인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군인들이 하던 일들을 군무원들이 하고, 군무원들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3.4명은 장애인이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엄청난 장애인 군무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아마 국방부가 17,000명 정도의 향후 추진, 새로 신규 군무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 인력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물론 필기 시험이라는 벽을 넘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결국은 넘을 수 있는 벽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는 역할들을 중간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로봇가 다 하는데 인공지능 때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런 환경, 사회 환경들을 보게 되겠죠. 어떤 일들이 좀 더 잘 먹힐까 하는 쪽으로 기존에 있던 일이 아닌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직업 영역 개발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분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아예 없었던 분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로 직무 디자인을 한다면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하게 도전을 해봅니다. 뭐 제안서가 1년에 몇십 편이 나오지만 그중에 채택된 대안서 뭐 한 10%에 불과하지만 해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5년 전에 실패했던 거, 10년 전에 실패했던 거 지금은 되고 있어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의 욕구가 예전처럼 그냥 나 직업 됐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돼서 너무 좋아. 최근에 농협의 대규모 장애인 특별 채용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경과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잡음들도 있어요.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이겠죠. 처음에는 농협이라는 그룹에 내가 일원이 대단히 하고 좋아서 들어갔지만 실제 내 기대하고 달랐던 점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아니면 나는 전환을 할래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거죠. 개인과 기업의 욕구, 정규직 됐다, 무기직 계약직 됐다,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들어있어요. 급여가 제대로 나오나요? 현장에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착취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주로 굉장히 일 잘해요라는 것들을 다루기 좋아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심각해요라는 걸 다루기 좋아할까요? 네, 답은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모든 범죄는 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 어떻다고요?
범죄인 중에 정말 극히 일부, 장애를 가지신 분보다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이 범죄를 저질률이 낮은데도 이미 미디어가 좀 그런 식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장애인과 기업에 조금 집중을 해서 콘텐츠들을 개발해온 노력들을 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사업들, 뭐 물류, 바이오 이런 데 좀 한번 눈을 들여봐야 되겠죠. 이렇게 기업 규모가 늘어나면 고용이 기업 규모만큼 늘어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생겨요. 그럴 때 탁 이렇게 사회공헌이라든지 다양성 측면에서 건드리면 조금은 반응이 옵니다.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 그렇고요. 이러닝 마찬가지고요. 이건 작년 보고서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환경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럼 자연은 어떻게 보존할 건데,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직무를 한번 보면 아까 영상 잠깐 틀었는데 유튜브에 하나파워 임팩트 드림앤바이크 치시면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하나파워 임팩트 중간에 MYSC라고 해서 부스가 2개 잡혀져 있고요. 그 옆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바이크는 오늘 오후에 강의하시는 이제 김선영 교수가 주로 그 내용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오후도 이 스쿨에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계속 들어보려고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힌트로 삼아서 어떤 것들이 기회가 되고 어떤 거를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이거와 반면에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 옵셔널하게 쓰는 거죠. 저희가 이 사람한테는 인턴제가 맞아, 여기는 지원 고용이 맞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현장에서 일단 해보시고 이게 여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야 제도가 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된 직무가 작년에도 한 10가지 정도가 됐었고요. 발달장애인이 그럼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고 한번 보시면 병원 보조원들, 일단 예전에는 이제 그 의사와 간호사가 주류인 직무 중에서 병원에는 어떤 스태프들이 일하나 봤더니 요즘은 도와주는 사람도 엄청 필요하대요.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달장애를 가진 이제 병원 보조원들이 있었는데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골다공증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일으키다가 갈비뼈가 이제 계속 골절이 날 때가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일단 고용 근로 일이 굉장히 그런 게 허용적인 범위가 되어 버렸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그런 작은 의료 사고로 사람들이 만약 가족들이 이제 고소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책임을 지고 퇴사를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조금 더 오히려 가료를 힘쓰고 그다음에 이분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지, 막 이게 그래서 발달장애는 이 직무에 맞지 않아,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허거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람에 관심이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아이 컨택도 하고 얘기를 듣고 수용성이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거지, 아이 컨택이 안 되고 사람의 일도 관심 없는 분이 병원 보조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럼 임상연구 지원관은 뭐냐? 그 모든 임상연구를 하는 석박사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초적인 실험 작업을 합니다. 시험관과 팁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걸 누가 하나 봤더니 알바생들이 하더라는 거여서 확 바꿨죠. 정말 단순하게 그런 세팅들, 실험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딱 이렇게 자기가 정해진 일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산림보존가라고 국립수목원의 산하 그 연구센터에서는 이런 거를 합니다. 좋은 종자들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좋은 잣, 좋은 찹쌀, 좋은 쌀, 뭐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는 일 중에 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깨를 털어요. 그러면 깨를 턴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같이 있을까요? 그 바구니 안에 깨만 골라내는 업무. 일단은 경은학교의 선생님이 한번 이제 똑같은 아이들을 이제
한 2, 3학년 아이들 한 10명을 하얀 실험 가운을 입히고 이제 막 이렇게 좋은 조명 아래서 딱 앉혀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한번 골라내봐. 똑같은 것끼리 구분해 볼래? 그러니까 예전에 저만 봐도 M&M's 초콜릿 주황색만 먹었어요. 그랬대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그 색깔별로 구분해서 먹길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8명, 10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실험 환경을 똑같이 구현을 했더니 8명은 뛰쳐나가요.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지만 2명 정도는 앉아서 핀셋을 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너무 즐기고 있더래요. 이렇게 편집증적인 어떤 특정한 성격들이 직무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일을 박사님들도 하고 계셨대요. 그 안에, 연구소 안에서. 박사님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는 직무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찾아 나가는 일들을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희열감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전국의 모든 박사님들이 그런 조수를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기회로 진입이 된 사례가 있으면 다른 데도 혹시나 그렇게 되면 차용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힌트는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휠 마스터는 바퀴 다루는 사람이에요. 모든 병원에서 예전에 뭐 사스나 뭐 이런 감염병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 병원을 가시면 휠체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모든 사람들이 휠체어를 다루죠. 무균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일, 서울대병원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2분을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특정합니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해화동의 한 블럭 자체가 다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건물마다 40, 50대, 100대 이상씩 있는 휠체어들을 월화수목금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손을 거치면 한 달이 가요. 네. 그래서 다른 단위병원에서도 하고 싶은데 차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공유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병원 좀 묶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북부 쪽에서는 표준사업장 하나가 이제 봉고차에 이 친구들을 태우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병원과 요양원을 돌면서 휠체어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느냐? 아삼재단에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 가족지원센터에서 바퀴막 훈련을 3년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쟁 고용 상태로 전이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 상황을 저희가 되게 잘 활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과 이제 정부하고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날지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들에 이제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남대병원, 뭐 순천, 뭐 여러 건 전국적으로 퍼지기에 굉장히 브로드한 직무로 좋았던 거고요. 온라인 패커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어떤 기업의 특정한 요구, 그때 이제 이랬습니다. 전국에 이마트가 300지점이 있는데 300점포 중에서 한 명씩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의무 이행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달만 있으면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대기업 중에 유일 뭐 이런 식으로 탁 날 뻔했죠. 그게 1안이었고요. 2안. 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 그랬대. 아니 남들 다 하는 고용은 우리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새로운 거 해봐라고 주문을 하신. 그러면 남들 어디에도 없었던 직무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막 고민해 보니 이마트에서 가장 로딩이 많이 걸린 업무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온라인 주문이 폭주가 하는데 온라인 주문량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SSG 특배송의 비밀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좋은 영상들이 올려 있고요. 그 내용들에 패커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온라인 패커라는 직무를 치면 안 나와요. 이마트만 나와요. 원래 직무는 온라인 피커입니다. 예. 왜 패커가 됐을까라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일단 온라인 물품을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니 한글도 잘 알고 영어도 잘 알고 숫자에도 명확하게 인지가 다 구분 가능한 친구들이 배치가 됐는데 결국은 3일째 지원 고용 3일째 에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삼다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창고에 삼다수 번들을 딱 집어야 되는데 없네? 에비앙도 옆에 있었고 네, 산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특산수도 있고 백산수도 있고 많은데 삼다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물류가 들어가는 날에서 머뭇하면은 이게 에러가 구멍이 커져요. 2번째, 현미쌀 500g이 들어왔는데 흑미쌀로 둔갑했어요.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러들을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쪽 스텝에서는. 그래서 피킹을
부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패킹만 해보자. 나머지 이틀 동안 패킹만 했던 에러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커가 됐어요. 피킹은 주부 사원들이 전문적으로 피킹해서 담습니다. 그 내용을 잘 포장해서 배송차에 실어 놓는 일을 하는 분들이 패커고요. 한 4주 정도 훈련을 하면 완벽하게 패커가 되고요. 그 특배송의 비밀에 보면 2m에서 계란 한 판을 자유낙하시켰을 때 한 알이라도 깨지면 안 된다가 매뉴얼이에요.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물건에 어떠한 뽁뽁이, 어떠한 재질이 들어가야 될지를 구분하는 내용들을 훈련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몸도 엄청 빨라야 돼요. 한 시간에 나가야 되는 박스가 한 100개에서 200개랍니다. 네. 그래서 리치도 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마트에서 증명이 돼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하나로도 하겠지, 롯데마트도 하겠지, 홈플러스도 하겠지 그랬더니 홈플러스는 이제 점점 무인화하고 있고 네. 하나로마트는 주부 사원들이 완전히 다 매달려 계시고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확산되기가 생각보다는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할 때 당시에도 로봇가 대체하기 전까지 한 7년 정도를 본 직무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준비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편의점 스태프죠.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만 이 내용들은 이래요.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저항감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와 마트에 다니던 경험, 물건을 사는 경험, 사서 먹는 경험들을 이미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직무 능력만 올려서 직무를 완성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고요. 호텔리어, 여러분들 아이들 집에서 침대 정리 어떻게 학습시키시나요? 사각 모서리가 나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장군이 그랬답니다. 한 군인이 자기 침대 하나 정리 못하는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냐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도 침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40년이 지나서 침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침대 정리를 하던 친구들은 호텔에 가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정리를 합니다. 단 3가지 동작이더라고요. 벗기고 펴고 씌우고. 굉장히 리치가 한 185 정도 이상의 그 거구였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그럼 이분은 보통의 이제 작은 체구의 호텔리어들이 서너 번을 왔다 갔다 일할 때 이 친구는 한 번에 끝내요. 네. 그만큼 증명하고 있다는 것들. 아까 이제 정서적인 분야의 어떤 정벽을 없었다면 체육활체육 보조 코치는 몸에 남은 근육의 잔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직무를 만든 내용입니다. 한 6년 동안 배드민턴 메달 탔어요. 탁구 메달 땄어요. 수영 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20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는 공장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사무보조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근육들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걸 정말 즐겼기 때문에 수영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었겠지만 그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직무에 녹여놓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 보조코치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충남에서 천안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일부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체육회 활동 중에서 이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앞으로의 전략은 복지 일자리 중에 일부 행정 도우미, 복지 일자리 중에 일부 이 내용들을 현장에서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의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 지역 안에는 장애를 가지고 체육 선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체전을 하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아이들이 가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진호 선수가 바리스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수영은 취미로 하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 직장인식 개선 교육 때 그 부모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그 친구가 너무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수영장에는 보통 가기 싫어한대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바리스타 하다가 지금 어머니 국밥집에서 이제 서빙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 데이터 매니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데이터 매니저하고 음성전사직은 자폐성 장애인 분이 컴퓨터를 좋아해요.
예, 다른 일반적인 고용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데이터 매니저는 아까 요 앞에 나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렇게 로드 뷰를 클릭으로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먹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저기 온라인 하나파원 임팩트 미스크 옆에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이 와 있습니다. 그 기업에 물어보시면 그 기업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문서 전사직은 링키지랩에서 합니다. 카카오 피자 시켜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음성들, 남녀노소, 그 피자 시켜줘 카카오 이런 내용들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100만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하루 종일 음성을 듣고 정확한 텍스트를 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자세가 똑같은 사람 자폐성 장애인 뿐이지 않을까요? 물론 자폐성 장애인이 성공을 하고 나니 정신장애인까지도 확산이 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해보니 저희가 얻은 교훈이 이래요. 보통은 정규직 돼서 굉장히 좋아해요. 계약직도 1년보단 2년이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프로젝트 중심이었어요. 3개월, 6개월. 근데 여기서의 교훈은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했던 친구다. 이 친구의 직무 능력이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소셜 벤처의 다른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추천을 통해서 다른 직무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이구나.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 패커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구나 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전국적이고 지금 현재 전북장애인 부모회에서 지역산업에 맞춘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척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장애인 부모회 회장님 모셔다가 한번 실제적인 이야기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를 이것 좀 나눠주시면 앞에서 되게 책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제작된 책이라서 없는데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은요, QR코드를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핸드폰 안에서 한번 보시고 의견도 주셔야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에 이어서 올해는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까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1층에서 하는 모던 아트쇼에 참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텐츠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